자, 오늘 법무법인 고운에서 세 분의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 변호사이신 조철현 변호사님, 먼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변호사님, 저 뒤쪽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부대표 변호사님 서진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몇 번 저도 찾아오셔서 일정도 의논해 주시고 그래 주셨어요. 우리 김민정 변호사님. 예, 사실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세 분이나 이렇게 출동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분야에 전문이시기도 하지만 관심도 많으시고 특별히 우리 광교노인복지관 회원님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요? 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우리 상속 기본 상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바대로 저는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이제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그 제목이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안전한 노후라고 하면 대부분 건강이나 자산 관리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법률행위 부분입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노후에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어떤 판단, 결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상속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그냥 했을 때 나온 자료들인데요. 이제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화두인가, 어떤 것이 트렌드인가를 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기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으면 요즘 정말 가상화폐가 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지만 최근에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이런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또 문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데 상속 사건은 사실 꾸준히 많았습니다. 꾸준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야가 확실히 더 늘어난 게 이제 체감이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상속 분쟁이 이제 늘어난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찾아오셔서 상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오빠에게만 계속 돈을 주고 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소송할 예정인데 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이것도 문제없이 나중에 소송 들어와도 변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추세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희는 이제 그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가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남아선호, 장남 선호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오빠한테 돈을 좀 더 준다고 해도 그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죠. 사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장남을 좀 더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자식들 사이에 너무 차별해서 재산을 나눠줄 경우에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인식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이 되시는 딸들이 이제는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 이렇게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은 대부분 이제 딸들이 증여를 많이 받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고령화 사회와 부동산의 부의 집중 현상. 다소 좀 어두운 얘기지만 이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지금은 청년 세대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년 그 청년 세대 부담이 이제 100세 시대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서 이제 중장년층까지 이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부동산에 이제 많이 이제 편중되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값비싼 부동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뭐 누구 줘라 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워낙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구조로 가니까요. 그럼 이렇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분위기는 저희 같은 변호사님들한테는 와서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하시지만 정작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분위기. 이게 당사자 간에 자녀들 간이죠 주로. 이제 한국은 방금과 뭐 이런 오해를 자주 목도하다 보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주제를 더 이상 집에서 금기시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시간에 마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노후란 무엇일까 그러면 뭐 지금의 자산을 뭐 완충됐든 뭐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경제적으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뭐 정도로 대답을 하실 것 같고요. 뭐 화목한 성석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사후에 자녀들이 뭐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좀 나눠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리 재산을 또 나눠줬다가 또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또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인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라는 거죠. 만약 이제 사망하게 되면 첫 번째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 이제 부모님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보통 뭐 젊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뭐 결혼 전에 요절하는 재산이 있을 때 그 상속 재산을 이제 부모님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세 번째,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이제 형제 자매들이 3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형제 자매도 없으면 삼촌, 사촌 같은 사촌인의 단결적 순서로 가게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배우자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면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이제 형제 자매로 가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이제 단독 상속인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동순이어서 아까처럼 자녀와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같이 받거나 아니면 자녀 여러 명이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셨을 때겠죠 주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만장일치예요. 전원이 동의해요. 만약에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3명은 사이가 좋아. 그러면 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 4분의 1은 떼놓고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가지자, 나눠 가지자 이게 안 돼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왕래가 없거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공동 상속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혼 관계,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가 내지는 재혼, 새로 결혼을 했는데 뭐 자녀들이 생기거나 올려부딪혔다는 경우 등등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그건 다음 변호사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일 경우에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유언이 있으면 대체로 유언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나눈다고 했죠.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협의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대로 나누게 되겠죠. 이때 법대로 나눈다는 게뭐 일단은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첫 번째죠.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뭐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자산 가치가 높아진 반면에 젊은 자녀들은 과거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감소됐다. 그로 인해서 증여 상속의 어떤 시기와 비율 같은 부분에 관심이 아주 증대되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비율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 유분이 얼마인지를 미리 숙지하시고 또 충분히 고민하고 자녀들과 상의해서 증여나 유언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라도 분쟁 예방과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적절한 증여액을 산정하고 또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중요 내용을 담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고문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상속 소송을 이제 맡아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수원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조정위원을 맡고 있어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좀 조율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증여나 신탁 이런 방법이 될 거고요. 그냥 흐름에 이제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져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안 맞으면 재판으로 나누거나 상속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재혼을 하신 경우예요. 요새는 이혼도 많이 하시고 재혼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 전혼에서도 자녀가 있고 이 재혼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전혼 자녀들과 재혼 가정의 자녀 그리고 그 현 가정의 배우자까지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고 이 관계상 원만히 이제 소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도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혼 가정의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재혼을 하시면 그 현 가정에 집중해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본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제 많은 혜택을 보지를 못했는데 재혼 가정의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재산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상속재산에서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재혼 가정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전혼 가정의 자녀들은 뭐 아버지 아프실 때 찾아오지도 않고 왕래도 별로 없었고 본인들이 더 가깝게 지내면서 더 잘 챙겨드렸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의 입장도 그래요. 즉 배우자는 이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상속분이 15분의 3이거든요. 자녀들은 15분의 1이고 자녀들보다 15분의 1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재혼을 해서 한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그 공동재산을 그 돌아가신 분이 여기를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본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15분의 3 정도밖에 상속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억울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관계까지 그다지 좋지 않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송으로 하면 이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이제 기여분을 인정을 받아서
그런 억울한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장기간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가액이 올랐어요. 10억 원이 됐어요. 이게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예전에는 그다지 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재산이었는데 10억 원이 됐다. 그럼 10억 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원래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30년 전에 한 30만 원 정도 상당의 그 토지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어서 그 생활을 했는데 그 토지 가액이 수십억이 되면 그 수십억을 증여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만큼의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는 내가 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적은 재산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생각하고 받은 재산인데 마치 본인이 이제 큰 힘들을 받고 본인이 그동안 부양했던 부분을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당장 환경이 없는데 그 재산 가치는 엄청 높아져서 그 높은 재산을 반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바탕으로 내가 더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고은에서 주로 가사 사건이랑 민사, 부동산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유언장 어떻게 쓰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은 이 5가지 밖에 없고 이 5가지를 벗어나면 유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언이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자필 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게 사실 너무 다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긴 한데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이랑 연, 월, 일, 주소, 성명 이런 걸 자필로 써서 날인하면 되는 그런 유언입니다. 또 녹음 유언, 네, 지금 공용 유언 3번째 거라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자필 증서 유언이고 두 번째는 녹음 유언인데 이건 이제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대고 녹음을 해서 유언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증인이 필요한 유언이고 이제 공정증서 유언 이게 보통 좀 많이 아시는 유언인데 이거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데리고 그 공증인 사무실 찾아가서 면전에서 유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첫째한테 뭐 주고 둘째한테 뭐 주고 이 증언 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면 공증인이 이걸 필기 낭독한 다음에 유언자랑 증인한테 확인을 하고 나서 서면 날인 받아서 작성하면 이게 보통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비밀증서 유언인데 이거는 사실 내가 혼자 쓴 다음에 봉투에 담아서 봉인하고 그 봉투에다가 이제 뭐 이게 내 유언장이다라는 걸 기재하는 방식이라서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장점이 있는 그런 방식의 유언이고 다섯 번째 이제 부수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앞에 4가지를 지금 도저히 할 수 있는 현실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급박할 때 하는 유언이라서 사실 5번째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비밀증서 유언이나 부수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쓰지 않는 편이라서 그 앞에 3가지 자필증서나 뭐 녹음유언, 공정증서 유언 이런 게 있다. 이 유언이라는 게 형식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자필로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타자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저 옆에 서진수 옆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인은 안 되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진수 옆에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첫째한테 뭐 주고 둘째한테 뭐 주고 이렇게 써놓고 갔는데 이렇게 양식을 못 갖추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쪽지 하나 남기고 간 거라서 이렇게 유언장은 형식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언을 할 때는 시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유언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보통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니 아버지가 이 유언장 쓰신 날짜 보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 같은데 그때 막 정신도 돌아가시고 맑지 않은 정신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쓴 이 유언장을 내가 어떻게 믿냐. 생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그거 받아 준다 그랬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다투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 유언장이 나오고 나면 유언 능력을 다투는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면 정신이 맑을 때 가급적 일찍 너무 유언 직전에 쓰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굳이 저희가 이제 유언을 쓴다는 거는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테니 너희들은 이거로 더 이상 다투지 마 이런 취지로 이걸 쓰는 건데 유언장 다 만들어 놓고 괜히 너무 임종 직전에 이걸 쓰는 바람에 또 그걸 괜히 유언 능력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는 좀 불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좀 그 유언 시기를 좀 내가 건강할 때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그 유언 집행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로 저희가 유언장을 쓴다는 거는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라는 취지로 유언장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게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유언장이 나오고 나면 덜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언 집행자를 재산을 좀 많이 받는 수신자한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후견 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 후견인은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과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워낙 건강하시고 뭐 정신적으로 맑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같은 거는 아마 지금 당장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지금 무언가를 소개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임의 후견 제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이 후견을 좀 준비를 한 건데 아까 저희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건강할 때였으면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때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임의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여기까지 유언이 어떤 게 있고 후견이 이런 게 있고 후견 중에서도 여러분한테는 임의 후견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가 지금 요 나와 있는 이 글도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 카페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올라가는 글은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갈 때 저희가 책자도 나눠드릴 테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 상속 카페 들어가면 또 이런 상속 전반적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